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역 강사 김정입니다. 반가워 얘들아. 사실 이제 우리가 입시가 막 바뀐다. 수능이 바뀐다. 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사실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난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누구도 막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뭔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아주 특별히 내가 사실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히 이투스 청소 교육평가연구소의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입시가 어떻게 바뀌고 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바뀌는 입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입시에서 좀 굉장히 지름길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연구소 소장님을 한번 어렵사리 모셔봤습니다. 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입니다. 이거 원래 우리 애기도 막 있어가지고 막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진정 선생님이 섭외에 아주 공을 들였어. 애들은 절 좋아하지 않겠죠. 아, 네. 선생님이랑 오늘 소장님이랑 한번 2021 수능 세계와 어떤 변화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근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많이 바뀌어요? 딱 한마디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제가 들고 있을까? 네네네. 한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제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관심이 많은 건 이제 위에 있는 요 수학 가나형의 변화고, 그리고 2022학년도에 좀 많이 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 수능은 좀 많이 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3월 올라오는 친구들은 크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그런데, 네. 수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고2 올라오는 친구들은 여기 보면 제일 크게 다른 게 이제 선이 없죠. 아이고. 네. 네. 이 선이 없이 그냥 다 터져 있는 게 있고, 얘네는 그러네요. 이제 네. 선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나형이 나눠서 시험을 보는 거는 그 이전 수능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근데 예비 고2, 그러니까 고2 올라오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통으로 그냥 하나로 그럼 보는 저희가 옛날에 기사에서 많이 봤는데 뭐 문이과 통합, 막 통합형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런 선이 그런 없다는 부분하고 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가형하고 나형하고 공통 과목이 몇 개 같으세요? 이걸로요? 네. 이걸로 봤을 때는 하나 아니에요? 네, 저 색칠도 제가 해놨죠. 네. 하나. 네. 근데 요때 오면 네. 두 개. 변화가 있죠. 두 네, 개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가형과 나형의 격차가 여기는 좀 있다가 여기는 격차가 좀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네. 사실은 요때 이제 요런 그림으로 가고 싶었는데, 왜냐면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이니까. 근데 이제 정황이 좀 심하니까 나눠준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공통 과목이 두 과목으로 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가나형의 그 이질성은 조금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좀 궁금한 게 뭐 이제 이번 사실 어저께 수능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를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입시를 생각해보려는 학생이었으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수능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문과였는데 공부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더 이과였는데 공부할 부분이 더 줄어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딱 던진다면 뭐 어떻게 되더라고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네. 이제 뭐 기하와 벡터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얘네 교육과정은 기하거든요. 네. 벡터 없어지고, 이제 기하가 어쨌거나 가형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적은 부분은 존재할 수 있겠죠. 학습 부담 자체가.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원과 수투가 나형엔 다 들어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수투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수원에 이제 여기 수원하고 여기 수투와 여기 수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좀 모양은 똑같이 그냥 수원 수투로 예.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글자지만 안에 내용이 좀 그쵸. 다르다는 이야기인 여기 거죠? 이제 수원에 이제 삼각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학습 부담은 조금 느는 거죠. 수원 부분에서. 그 삼각함수 자체가 네. 여기 이제 이 친구들이 배웠던 뭐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수원을 배웠을 때는
상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다.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새롭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 이런 건데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네.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고3 때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얘네는 이걸 알고 수능을 준비하고 우리는 안 모르고 배웠잖아요. 있다가 여기 딱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안 배웠잖아요, 그럼, 저희는. 막 이렇게. 그러면 너네 고3 때는 수능 준비가 잘 되었냐. 아. 그러면 그때랑 별로 지금 고3 그렇지. 올라오는 친구들도 별 차이 없을 거다. 그렇지, 얘들아. 그런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뭐 다시 하는 거를 그만두거나 뭐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어쨌든 이 2021 입시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로 나아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문이과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어쨌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 수원 수투라고 돼 있지만 모양은 똑같은 글씨지만 내용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 좀 달라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백에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기하로 바뀌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된 이런 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는 네. 여기에 지금 보면 네. 이제 2022학년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 색깔을 칠해놓은 게 이게 공통 과목 이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국어도 아시겠지만 선택 네, 과목과 그쵸. 공통 필수 과목 이렇게 네네네.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공통 과목 75라고 돼 있는 거는 공통 과목이 출제 비율이 75%라는 뜻이고 나아가서 이건 출제 비율뿐만 아니라 배점 비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이제 75점을 여기서 주는 건데 문제는 평가원이 한 번도 이렇게 합쳐서 시험 본 적이 없다는 네, 거죠. 없죠. 예, 그러니까 수학은 반드시 나눠서 시험을 네, 봐오다가 네, 네, 네. 합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평가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공통 과목에서 이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어렵게 내거나 그럴 수가 없고 그죠? 셋 다를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걸 편차를 두지 않으려면 편차를 두지 않는 방법은 아주 어렵게 내거나 아주 쉽게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흐름상 뭐 아주 어렵게 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는 쉽게 출제를 하되 변별을 갖추려면 여기서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변별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애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쵸.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때 수원이 겹치잖아요. 네. 그러면 수원 부분에서 반응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수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수투는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둘이 합쳐졌을 때 당연히 궁금한 건 나형의 반응이잖아요. 그쵸. 문과 애들의 반응이니까 이 수투도 일정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학습 부담이 이제 나형이 조금 더 강해지겠네요. 네, 강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얘들아, 이건 약간 메모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도 그냥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바뀌는 걸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기획했던 의도대로 너무너무 잘 설명을 선생님이 지금 처음 듣거든. 근데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아. 되게 많으면 다 열심히 하고 다 똑같이 보고 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중을 파악할 때 나 이 부분 좋아. 난 그러니까 이 부분만 겁나 많이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 학습에 있어서도 방향성을 잡거나 어떤 무게중심을 잡을 때에도 결국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는 거. 물론 이투스에 좋은 선생님이 되게 많으셔서 선생님들께서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커리큘럼을 짜고 촬영을 다 하실 거야. 근데 너가 이런 걸 알고 따라오는 거랑 모르고 그렇게 수업을 듣는 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메모를 해두면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선생님이 듣다가 되게 깜짝 놀란 건 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있어서 공통 과목이 결국에는 아까 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율이라는 건 결국에 배점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가 이제 75점, 요거가 25점인데 선택 과목을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그래서 탐구가 난이도가 그렇게 편차가 너무 크지 않은 거야. 탐구로 생각하면 훨씬 쉬울 거야. 왜냐면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한테 너무 유불리가 심하잖아.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국어의 어떤 선택 과목도 같이 좀 이따가 함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 그러면 수학은
약간 문과 쪽에서는 어쨌든 조금 학습 부담이 훨씬 있을 거고 올라오는 공부를 할 때 3학년은 좀 그렇죠. 그렇죠. 공부를 네. 할 때 특히 수험 파트를 좀 훨씬 더 꼼꼼하게 깊게 공부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라는 올겨울에 이야기죠. 특히 이제 네. 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네. 수원이 네. 예비고3 입장에서는 가장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미 내신을 다 치렀고 아, 그쵸.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수투에 이제 여기 미적분이라고 돼 있지만 네. 이 미적분의 기초가 되는 미적분 내용이 수투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겨울에 보통 보면은 미적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을 이제 적이 있고 뭐 제가 그냥 표현으로 하면 미적에 미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수원 부분을 일정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나중에 3학에 올라가서 맞아. 공부를 할 때 조금 안 그럼 다 까먹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네. 좀 존재하겠죠. 저가 한강에서 애들 막 이렇게 플래너 검사 저희 조교들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되게 애들이 약간 몰입식 한 과목만 어머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놀라봐 막 해가지고 뭘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방학 때 한 과목을 편중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얘들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알았지? 약간 그 막 한 과목만 편중하지 말고 약간 공부를 할 때 이것만 막 똑같이 1대1로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과목을 놓지는 않는. 왜냐면 나중에 되면 다 까먹는다니까? 애들이 꼭 그래요, 저한테. 막 저한테 시간 지나고 보면 선생님 말이 다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때 이걸 알아야지 이놈시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알면 학생일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면 수학은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런 변화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주의들. 국어도 사실 바뀌잖아요. 국어는 또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네. 기본적으로는 네. 뭐 이렇게 다 분리돼 있던 5개 과목이 그쵸. 이제 통으로 4개 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아까 수학과 마찬가지로 2과목 보고 한 과목은 선택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건데 이제 원래는 여기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라고 네. 써야 되는데 사실 매체가 칸이 출제. 부족해서 칸이 부족해서 언어와 매체 중 언어라고 네. 하지 않고 그냥 언어라고 해뒀는데 네네네. 어차피 언어와 매체. 우리 2학년 애기들은 다 교과서 이름 자체가 언어와 매체지, 너네. 선생님 그 공론의 이야기도 들었었거든. 원래 너네 언니들,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본 언니들은 책 제목이 독서와 문법이었어. 근데 공론회가 열린 거야. 독서와 과연 문법이 무슨 관련이 있냐. 그래서 되게 엄청 시끄럽거든요. 원래 의도는 문법의 법칙을 알아야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사실 문법을 알고 글을 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국론회장에서 결국에 그럼 이제 언어 그리고 바뀌는 어떤 시대의 흐름.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이거 보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얼마나 스마트한 지금 처음 써보는 전자칠판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매체인데 사실 매체 부분은 딱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뭐 시각 매체의 활용 그래서 뭐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스마트 기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굉장히 뻔한 너희 중학교 때 혹시 배웠니 얘들아 생활국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매체 파트는 어렵게 문제를 낼 것도 없을 뿐더러 어렵게가 뭐야 낼 게 사실 별로 없어. 근데 언어 저희 애들이 그 전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과외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과외하는 애가 뭐 그거 있는데 얘네 때 문법 안 배워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언어 문법이야 빙구야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언어가 얘들아 문법이야. 바뀌는 개념, 그러니까 약간 추가되는 개념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문법과 똑같기 때문에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얘네가 재수하면 어떻게 되는 물론 지금 예비고3 애들은 재수 생각이 단 1도 없을 거야. 그럼 지금 재수 생각이 아무도 없지. 우스갯소리로 뭐 나의 수능은 661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농담으로는 있어도 근데 재수하면 정말 큰일 나. 진짜 큰일 나는 우리 예비 고2 얘기들 한번 들어볼까? 지금 예비 고2 수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법과 작문과 언어를 다 그냥 필수로 보는 건데 여기는 선택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 따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합법과 작문도 그렇고 언어와 매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거고 그럼 결국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는 문제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 자 그러면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이 만약에 예비고3이시라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예비 저는 고2죠. 언어와 매체. 왜요? 이거는 이제 딱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저 궁금한데 혹시 이과세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매체는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네. 존재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 언어죠. 이 문법. 문법과 관련된 부분인 네. 거니까 네. 이게 조금 더 네.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 그죠? 공부를 잘하신 학생이었겠네요. 제 애들한테 지금 막 하거든요. 너 뭐 볼 거야? 이러면 이과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상위권 친구들은 이걸 보겠다는 애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이 딱딱 떨어지니까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외우는 거 싫어하는 애들은 이걸 볼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또 많은 애들이 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상대 지금 어쨌거나 상대 점수 체계라서 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뭐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산출의 문제들이 네.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네. 되게 뭐 큰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부담 자체가 여기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 네, 그죠? 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아. 있고 또 어떤 거를 나한테 유리할지 또는 나한테 불리해. 적합할지, 네, 그쵸. 네, 적합할지를 하려면 이제 학습량 자체는 여전히 이거랑 같이 간다는 부분에 그죠. 문제가 있는 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요렇게 있을 때 화작문이 있고 화법 작문과 언어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는 체계 같을 테니까 이게 지금 15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죠. 체계가. 네, 그러니까 45문제 뭐 중에 15문제가 화법 나오는 5개, 장문 5개, 문법 이렇게 5개. 15문제가 네. 나오니까 생각해보면 33%인 네. 거거든요. 근데 여기 25%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랑 마찬가지로 얘네 비중이 높아졌을 때 여기서 변별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 독서와 문학이 일정 정도의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할 그렇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그렇죠. 거죠. 독서와 문학에서 어렵게 문제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근데 사실 문학은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그 제가 그 예비 고3 아이들과 고3 아이들을 똑같은 시험 문제를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독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문학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왜 그렇게는 생각 안 모르시는지 해봤는데. 그죠?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딱 가르쳐봤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고3 애들은 EBS 공부했거든요. 아, 당해년도 EBS가 그리고 되게 부지런한 고2 학생이 어떤 애가 나 질문했더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때 EBS 들어간다는데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사서 봐야 되나요? 얘들아 아직 안 나왔어? 그리고 3학년 언니들이 본 거는 너네 범위 아니야. 우리 아이들, 예비 고3 아이들의 시험 범위는 1월 중순, 1월 26일쯤에 나오는 수능 특강과 그리고 6월에 나오는 수능 완성, 그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막 그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수능 특강 사서 할 필요는. 근데 어쨌든 문학 부분은 확실히 EBS 연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서가 어쨌든 좀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저는 현장의 경험상 네. 생각을 해보면 네네. 교육청 모의고사나 네.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애들이 다 문학이 약하다 그러고 아,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독서가 약하다고 그쵸. 그러고.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맞아. 문학을 평가원 모의고사는 문학을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내면서 독서 부분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흐름이 그런 있죠. 흐름이 강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평가원하고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랑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통 평가원을 6월에 시작 처음 네. 보니까 그 전까지 이제 감을 못 잡고 있는 맞아요, 거죠. 문학보다는 독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평가원은 이의 신청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문학은 해석의 주관성이나 해석의 다양성 부분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너무 어렵게 딥하게 내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독서는 사실 빼박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기 때문에 난도를 높인다면 결국에는 지문의 어떤 난도를 높이는 형태로 갈 거고, 그리고 참고로 잠깐 추가 설명을 하면 여기는 이제 없지만 2019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가 국어가 진짜 최악이었죠. 네. 1컷이 84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 근데
이제 2020학년 그때 이제 이때 2019학년 수능부터 수능 국어 출제진의 어떤 헤드 출제진들이 바뀌어가지고 시험 스타일이 2019부터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2018로 넘어오면서 약간 안정화돼서 글자 수 자체가 비문학에서도 700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0학년도 수능부터 6구 수능부터는 글자 수에 대한 뭐 타임어택이다. 못 읽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글을 제대로 읽고 좀 제대로 일단 읽는 연습.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을 좀 가려내는 이런 연습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제대로 읽어내는 연습인 거죠. 뒤로 한번 넘어. 근데 국어가 이번 수능도 어렵지 않았나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한 130 후반의 표준 점수 네. 네, 그 정도를 보이는 네. 게 원래는 통상적인 분포인데 네. 140이 나왔으니까 어려운 국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현장에서 설명회를 막 어머니들한테 할 때 막 어머니 이번 시험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면 어머니께서 별로 안 어려웠다고 뭐 그러시던데 막 이렇게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2019가 국어 84점 말도 안 되는 일컷이었는데 이번이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 91점이니까 그런 면에서 막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거거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국어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약간 너가 국어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국어가 어렵다는 건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렵다와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건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시장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어를 출제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이유는 이제 잘 알겠지만 영어가 절대평가되는 그쵸. 그 상황으로부터 그러니까 4개 영역을 가지고 아이들의 줄을 세울 때랑 3개 영역으로 줄을 세울 때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이 3개 영역의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 때문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출제될 거다라는 그쵸.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지금 올라오는 3학년은 좀 괜찮을 텐데 2학년, 1학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지식인으로도 숙제를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행평가를 네. 그 이전 세대는 네. 그 지식인이라는 네. 그걸로 했었던 거예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초록색 참 네,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맞나요? 그 지식인으로 초록색 참? 모든 수행평가를 다 했던 애들인데 아... 요 아래 세대는 네. 유튜브로 다 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글을 읽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를 일정 정도의 난이도로 매년 똑같이 내도 계속 그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유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는 게 시험인데 그걸 정확하게가 아니라 독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훈련은 역시 이제 문학보다는 독서에서 맞아. 그래서 저 진짜 얘들 선생님 올해 진짜 깨알 어필이야. 선생님 진짜 올해 수능 끝나고 내 인생 통틀어서 수능 끝나고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어. 선생님 벌써 저 수능 이 치르기 전부터 내년 교재 작업이 시작해서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제 새 교재를 만들었고 그 새 교재를 심지어 인강 애들이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심지어 벌써 인강 찍었는데 더 소름 돋는 건 너무 많이 봐요, 애들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이렇게 수능 끝나고 바로 강의를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현강 때문에 12월 말까지 항상 기다려서 현강 같이 올렸는데 올해는 이제 바뀌는 입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먼저 찍었더니 비문학 강의,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이런 흐름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그걸 찍었는데 너무 많은 애들이 너무 많이 봐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아이들이 어쨌든 이런 준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리고 정시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국어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저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는 말씀하신 변별력, 국영수탐 이 상황에서 영어가 이제 절평으로 바뀌고 탐구는 아까 선택 과목의 하나를 너무 어렵게 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수학을 또 너무 어렵게 내면 이제 사실 막 난리가 나겠죠?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이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난도는 국어는 어쨌든 우리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정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능에서의 변별력 확보가 필수적이니까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국어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거든. 근데 그 입시적인 관점에서도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 한번 네. 그러니까 이제 입시적으로 보면 변별이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잘 보면 이게 올해 수능 실제점 결과인데 수학을 보면 수학 가를 가지고 왔는데 수학 가를 보면은 134부터 128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표준 점수가 이만큼이 존재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국어는 1등급 내 표준 점수 이만큼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128이라는 숫자가 92라는 원점수 92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거의 이 전체 중에 60% 이상이 여기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입시적으로 얘기하면 정시 원서를 넣었는데 내 주변의 모든 애들이 수가 표준 점수가 128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영 비율이 몇 %든 간에 네. 애들이 다 동점자니까 그러면 이게 줄을 서려면 이 동점자는 다 똑같이 줄을 서 있고 나머지 다른 영역을 갖고 이렇게 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줄을 선다는 표현이 너무 슬퍼. 네. 너무 됐는데 계속 그치. 이게 너무 슬퍼요. 하지만 그 현실이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 얘네가 이렇게 두 줄이 더 쓰는 거잖아요. 너무 추워. 제 표현을 바꿔볼까요? 네. 지원한다? 지원을 하죠. 네. 지원을 하는데 다 너무 별로. 지원을 하는 건 똑같은데 진짜 슬프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차이가 생겨서 네네네. 그러니까 국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그렇죠. 1등급만의 얘기냐? 그게 네. 아니라 저기 3등급 보면 3등급은 더 심해요. 그러네요. 3등급은 여기가 4칸인데 네. 여기는 8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만큼 덩어리가 있는데 네. 이걸 4칸으로 나눌 때와 네. 8칸으로 나눌 때는 네. 당연히 이제 그 한 덩어리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게 네.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 국어가 결국 변별로서의 기능을 하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수학을 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국어를 해야겠군요. 국어는 해야지. 그건 당연한데 국어만 하면 안 돼. 그건 정신 나간 거야. 쌤 제자 중에서도 막 어제 성적표 나오고 나서 애들 진짜 문자 많이 하고 카톡 많이 왔거든요. 국어 만점 받고 막 국어 하나 틀렸는데 수학이 조금 아쉽게 나와서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128이 나왔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가 성립돼야 얘들아 128이 안 나오고 127이 나왔다. 네. 그럼 뭐 여기랑 의미가 경쟁 못 하잖아. 네, 경쟁 그렇죠. 못 하잖아. 128일 때 네네. 이런 점수 차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초점이 있는 거니까 네네.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 역으로 말하면 네. 128에 애들이 다 몰려 있는데 나는 127이다. 그러면 그만큼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 동점자만큼 뒤로 밀리는 이만큼의 거니까. 덩어리. 네. 밀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그럼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수학을 싫어했거든. 선생님이 수학을 싫어했는데 우리 아빠 수학생이거든. 수학을 싫어했는데 근데 선생님 계속 애들을 계속 이제 수능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이 되게 좋은 과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되게 좋냐면 정말 체계적이야.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 체계더라고. 수능 국어도 똑같거든. 논리 체계야. 그래서 이과 애들 중에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 논리적인 체계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인. 국어는 보통 어떤 애들은 막 너무 국어가 막 감이다 느낌이다. 물론 일정 부분은 감도 약간은 필요해. 그건 수학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죠? 수리 논술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의 감각은 필요하잖아.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논리적인 훈련이 되게 필요해. 제 제자 대박이었어요. 작년 수능에 걔가 100분 44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울면서 전화 왔어요. 막 이번에 너무 잘 봐가지고 1점 차이로 2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막 엄청 나머지도 많이 몰라서 막 울면서 막 선생님 막 이러면서 전화 와서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수학집에 나오고 연락하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대요.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변별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수학은 너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영어도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영역, 그러니까 뭐
국어가 변별이 있다 그래서 국어만 잘한다 아유. 이런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거꾸로 말하면 자연계에서 수학이 중요하죠. 수학이 중요한데 그 수학이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는 건 하수. 근데 이제 국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은 수학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랬을 때, 나랑 똑같은 수학을 하는 애들 중에 내 국어랑 다른 애들이 많네. 네, 그러면 이제 국어를 생각하게 되지만 성적표는 이미 나왔다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시기에서 균형을 잡아서 맞아. 수학도 하지만 국어도 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다. 이런 측면을 맞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죠. 저희 애들이 저한테 보고 제가 막 플래너 보다 야, 너 왜 탐구 안 해? 저는 국어 선생님인데 저희 조교 애들이 국영수탄 밸런스 다 보거든요. 플래너 볼 때. 그래서 야, 너 왜 탐구 안 해? 아, 선생님 저 국영수가 완성되면 탐구를. 그럼 제가 꼭 얘기해요. 국영수는 완성되지 않아. 너 보다가 탐구 못하고 수능 봐. 탐구도 해야 돼. 이게 너무.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선생님 거짓말할 수 없지. 너는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절평인 영어도 해야 돼. 너가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면 그 피눈물을 진짜 피눈물이 난단 말이야, 얘들아. 정말. 그러니까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그리고 문학은 네. 문학이랑 비문학. 국어는 뭐 잠깐 추가 설명을 하면 이건 선생님이 넣어달라고 선생님 부탁드렸던 자료거든. 최근 3개년 동안 아까 우리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공부 비율을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 마찬가지 이거를 보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018, 2019, 2020 3년 동안 지금 봐봐. 빨간색으로 된 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5개를 뽑은 거거든. 3년 동안 수능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5문제는 항상 한 문제 문법을 빼고 나머지는 다 비문학이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번 겨울방학 때 물론 당연히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하겠지만 국어에서 어떤 무게중심은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훈련 그런 연습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고1은 유튜브 쪽으로 되게 많이 저 진출할까요? 좋죠. 전 재주가 없어서.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어떤 애가 댓글에 썼던데 유튜브 하면 떡상각인데 이거 보고 해볼까? 지금 댓글 다 읽는단 말이야. 근데 약간 그런 너가 대학을 가잖아 얘들아? 대학을 가면 정말 전공책이 막 이만해.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단문을 못 읽어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전공책을 읽어내겠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에 대학에서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걸 좀 더 깊고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하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약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알지 얘들아? 그 비문학 보다 보면 재밌는데? 제가 이상한 거죠? 아니요. 글 자체가 싫은 거니까. 재밌어 얘들아. 글자를 사랑해봐. 알았지? 여기서도 보면 지금 그 최고 오답률 문제를 봤을 때 오답률 비율이 여기보다 여기가 많이 높고 네. 근데 이제 여기 떨어졌는데 얘보다 높잖아요. 네, 그쵸. 그러네요. 그리고 2위도 얘보다 높고 그러네요. 3위도 얘보다 높고 그러네요. 4위도 높고 5위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20 시험이 쉬운 시험이었다고 말하기는 그럼요. 어려운 부분이 어려워요. 존재하는 거죠. 그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보다 저때가 조금 더 어려웠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맞아.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독서 부분에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 게 그러니까 5위만 봐도 여기는 굉장히 높잖아요. 오답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했을 때 독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 맞아. 얘들아 문학은 어차피 EBS 나오고 나면 선생님이랑 전작품 다 엄청 많이 진짜 막 다 되게 재밌게 다룰 거거든. 언니 오빠들이 진짜 얘기 많이 할 거야 아마. 저 그거 했대요. 청솔이랑 그 247에서 그 EBS 이제 인강 들었던 패스가 EBS가 정말 아이들 많이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깨알같이 저도 자랑한 거야. 들었었어요. 네. 자랑했어 얘들아. EBS 나중에.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그 고3과 졸업생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고3과 졸업생이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 있어서 선호하는 강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아직 보지 않은 친구와 본 친구가 선호하는 강사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 되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고마워. 김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는다라는 것 자체는 뭐 그런 측면에서 고3 때 들어. 애들이 진짜 그걸 수긍한 게 많거든요. 고3 때 선생님을 알았더라면 제 동생은 고2 때부터 선생님 듣게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고3 때부터 들어. 여튼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가장 베스트는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문제를 풀고 내가 글을 읽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인데, 우리가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공부를 하니까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라는 걸 배우고 이렇게 약간 글을 보면 훨씬 더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언니들이 그게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글을 봐야 될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체화라는 말을 괜히 쓰는 게 아니라 방법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배운 대로 또 이제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지 얘들아.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오르겠어. 그럼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혹시 아이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3학년이 된다거나 2학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가 수험생이 된다? 아니면 뭐 더 심리적인 압박이 더 심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기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야, 내 인생을 위해서 뭐 1년 열심히 못 살아보겠어? 평생인데? 그럼. 그리고 그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 시작점은 딱 겨울방학 뭐 한 두세 달? 이런 시작점의 차이였는데 결과는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그럼 선생님은 그런 언니 오빠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 소장님도 진짜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이런 영상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또 다음에 같이 수업으로 같이 이어갈게. 안녕.